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전 세계 청소년 4만 3천여 명이 참가하는 제25회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가 개영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밤에도 계속된 무더위에 100명에 가까운 참가자들이 온열 질환을 호소해 부대 행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Shall we start the jamboree? Shall we start the jamboree? 새만금 밤하늘을 수놓은 화려한 축포와 함께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개영식이 시작됐습니다. 야영지 대집회장에 운집한 150여 개국 4만 3천여 명의 스카우트 대원들과 지도자들, 잼버리에 참석하지 못한 전 세계 대원들과 온라인 실시간 협연을 하며 끈끈한 우정을 과시했습니다. Draw your Dreams! 이번 잼버리 핵심 주제는 너의 꿈을 펼쳐라. 세계 평화를 지키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리더로 성장하자는 스카우트의 정신이 드론 500대의 드론 라이트 쇼로 펼쳐졌습니다. 한국 전통 음악 공연과 전 세계 청소년들의 사랑을 받는 K-팝 공연 등도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휴가 중인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개영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스카우트 활동을 통해 길러진 독립심과 책임감, 이웃에 대한 봉사정신, 국가에 대한 헌신적 자세는 여러분을 앞으로 훌륭한 사회의 리더로 성장시킬 것입니다. 참가자들은 앞으로 축구장 1,260개 규모 야영장에서 텐트를 치고 생활하며 다양한 생존 기술을 익히고 170여 개 프로그램을 즐길 예정입니다. 하지만 기록적인 폭염 속에 개영식 참가자 수십 명이 온열 질환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조직위가 밤 11시쯤 부대 행사를 중단한 가운데 경찰과 소방도 비상근무에 돌입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전북 부안군 새만금 일대에서 개막한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에서 한국 문화를 알리는 한국관이 문을 연 데 이어 K-팝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잼버리에 참가한 158개국 4만 3천여 스카우트 대원들이 K-컬처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국관을 운영하고 있고 K-팝 공연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관에서는 한국어와 K-컬처 콘텐츠를 모바일 앱과 가상현실 기기 등을 통해 체험할 수 있고 전통 한복을 입고 추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잼버리 문화교류의 날인 6일에는 오후 8시부터 잼버리 행사구역 내 대집회장에서 K-팝 슈퍼 라이브가 펼쳐져 아이브와 스테이시, 엔믹스 등 11개 팀이 화합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요즘 같은 폭염에 한낮이 되면 비닐하우스 안은 그야말로 찜통을 방불케 합니다. 이 며칠 전에도 비닐하우스에서 일을 하던 노인이 온열 질환으로 숨지기도 했는데 일손을 놓자니 한 해 농사를 모두 망치는 셈이라 농민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숨이 턱턱 막혀오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연신 장미가지를 솎아냅니다. 흐르는 땀을 수건으로 닦아내고 얼음물도 들이켜보지만 잠시뿐입니다. 장미나무가 광합성을 해야 하니 햇볕을 가릴 수도 없어서 비닐하우스 내부는 점점 뜨거워집니다. 오후 1시 기준 이곳 비닐하우스 안 온도계 바늘은 4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곳곳에 선풍기를 설치했지만 한낮이 될수록 강해지는 열기를 낮추기엔 역부족입니다. 온도가 오르면 꽃이 금방 자라나는 탓에 매출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원래 이 장미가 한 달 정도면은 수확을 하거든요. 한 20일 정도 막 나오는 거예요. 너무 더우니까 상품 가치가 없어서 작년 매출 반도 안 돼요. 얼갈이 배추를 재배하는 비닐하우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림막으로 떼약볕을 가리고 대형 선풍기를 계속 틀어놓는데도 온몸은 바로 땀범벅이 됩니다. 특히 배추는 폭염에 쉽게 물러버리기 일수라 더울수록 밤낮 없이 농사일에 매달려야 합니다. 갑자기 고온이 될 때 이 물건 상태가 하루아침에 망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출하를 못할 때가 많아요. 밤에도 우리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죠. 지난달 31일 경북 성주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90대가 더위에 쓰러져 숨지는 등
올해 온열 질환으로 숨진 사람은 벌써 20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애지중지 키운 농작물을 내버려둘 수도 없는 노릇이라 농민들은 무더위에도 일손을 놓지 못한 채 오히려 더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더위와 관련된 냉방 제품이나 식품 판매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실제 판매 통계를 분석해 보니 선크림과 비빔면 매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편의점 판매대에 다양한 선크림이 놓였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매출이 240% 늘었는데 얼음과 아이스크림 등도 평소보다 더 잘 팔립니다. 남녀노소 선크림을 바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이렇듯 햇볕이 뜨거운 날에는 선크림을 발라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커지지만 미처 상품을 준비하지 못한 고객들이 편의점에서 선크림을 자주 찾으시는 것 같습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에선 여름 대표 식품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비빔면 매출은 275% 뛰었고 막국수와 냉면, 수박 주문도 크게 늘었습니다. 뜨거운 쪽보다는 시원하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인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빔면을 비롯해 냉면이나 소바 같은 음식의 판매량은 크게 늘었는데 라면은 좀 비슷비슷한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풍기나 에어컨 같은 냉방기기를 찾는 고객 발길도 이어집니다. 한창 비가 내리던 지난달 중순과 수치를 비교하면 40% 넘게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에어컨부터 해갖고 선풍기, 심지어 이제 이동식 에어컨까지 상당히 많이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통업계는 휴가철에 접어든 만큼 튜브 같은 물놀이 상품도 판매 증가가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지구 곳곳에서 기록적인 불볕더위가 누그러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무더워진 기후변화를 인류의 80%가 겪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가 쨍쨍하게 떠있는 평일 낮. 번화가에 있는 은행을 비롯해 인근의 상점들도 문을 닫았습니다. 한창 손님을 태워야 할 택시는 한데 모여 보닛을 열고 열을 식힙니다. 섭씨 50도 안팎의 폭염이 덮친 이란의 정부는 건강을 우려해 이틀 동안 공휴일을 선포했습니다. 서남부 지역에서는 1,000명이 넘는 입원 환자가 생긴 데다 물 부족 사태까지 겹치면서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سعی می‌کنم تا اونجایی که میشه خونه بمونم دورکاری کنم ولی خب بعضیا این کار از دستشون بر نمیاد بعضیا حتما باید جایی باشن باید برن بیان 아메리카 대륙도 끓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수도는 이맘때 역대 최고 기온을 5도 넘게 웃도는 이상고온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는 한 달 동안 낮 최고 43도가 넘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런 더위에 지역 명물인 선인장마저 더위를 못 이겨 고사하기도 했습니다. Arizona is one of the worst places in the country for your skin. Yes, it's probably the worst place to live if you have very fair skin and a family history of skin cancer. 관광이 주요 산업인 그리스는 무더위에 산불까지 덮쳐 관광객들이 대피하자 일주일간의 무료 휴가를 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한 기후변화 감시단체는 지구의 5명 가운데 4명이 기후변화 때문에 예전보다 더 더운 한 달을 보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7월 10일에는 지구 인구의 거의 절반이 극심한 더위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폭염이 2100년까지 세계 GDP를 17.6%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중국 베이징에 14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국제공항 활주로까지 잠기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국의 폭우 전선은 이제 헤이룽장, 지린 등 동북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는 나흘 동안 140년 만에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베이징 남부 다싱 국제공항의 활주로가 한때 물에 잠겨 운항이 중단될 정도였습니다. 방산구의 류리허 습지공원도 물에 잠겼습니다. 공원 표지판들과
나무 몇 그루만 물 밖으로 보입니다. 물이 빠지자 다리 밑에는 떠내려온 쓰레기와 잔해더미가 잔뜩 쌓여 흉물스런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누적 강수량이 1000mm를 넘으며 2년 동안 내릴 비가 이틀 만에 한꺼번에 쏟아진 허베이성 싱타이시는 긴급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迅速组织人员和机械进行了抢修，同时我们对全线其他各条道路进行了梳理，对这个塌方断交的地方迅速组织人员进行抢修，确保全线的各条道路畅通。 중국의 폭우 전선은 이제 동북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2일부터 5일까지 해일룽장성과 지린성에 최대 300mm의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해일룽장의 젖줄인 숭화강 본류와 지류도 대홍수가 날 수 있는 가운데 현지 당국은 비상 대응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북상 중인 6호 태풍 카누는 3일 오후쯤 중국 남동부 푸젠성과 저장성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일본 오키나와 근처에 접근하면서 한 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오키나와를 오가는 비행기가 결항하면서 한국 관광객들은 무더기로 발이 묶인 채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김세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도로 곳곳이 물바다로 변했고 강한 바람에 간판 기둥이 통째로 뽑힌 채 쓰러졌습니다. 택시 정류장 지붕은 순식간에 종이처럼 날아가고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은 걷기조차 어렵습니다. 오키나와 현을 강타한 제6호 태풍 카누는 중심 기압 930헥토파스칼, 중심 최대 풍속은 초속 50m에 이릅니다. 강한 비바람으로 오키나와 현을 오가는 항공편도 모두 끊겼습니다. 昨日の飛行機で帰る予定だったんですけど全然飛ばなくなっちゃって3日に帰ることになってます. 특히 여름 휴가를 맞아 오키나와를 찾은 한국 관광객들은 무더기로 발이 묶였습니다. 8월 1일 날 오후 2시 비행기로 귀국 예정이었는데 지금 현재 비행기가 안 뜨고 있어서 가지 못하겠고 회사는 아마 3일 정도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기치 못한 체류 연장에 추가 숙소를 찾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편의점 음식을 구하기조차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태풍은 시속 10km의 느린 속도로 움직이면서 오키나와 부근에 상당 기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항공편이 언제 재개될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90대 노인이 무너진 차고에 깔려 숨지고 수십 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도 속출하면서 오키나와 일부 지역은 피난 지시까지 내려졌습니다. 怖いよ。怖いから来てるんや。避難してるから。何が怖いですか？何があった？ガラス窓が割れてバーッと増えた。 또 오키나와현 전체 세대의 34%에 이르는 21만 2,800여 세대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이번 태풍의 진로에 대해 각국 기상청의 예측이 엇갈리는 가운데 구체적인 진로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3일 이후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각계 원로 모임인 국가원로회가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 논란과 관련해 폐륜적 발언에 서슴지 않는다며 사과와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원로회 이상훈 상임의장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위원장의 부모님에게도 면전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며 만약 그렇다면 이 시대의 반사회적, 반인륜적 행위의 선구자라고 비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자신의 노인 폄하 논란 발언과 관련해 교수라서 철없이 지내 정치 언어를 잘 모르고 깊이 숙고하지 못한 어리석음이 있었다며 거듭 해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춘천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민과의 간담회에서 노인 폄하가 진짜 아니었음을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투표권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다소 오해한 경우가 있어 마음 상하신 어르신들이 계시다는 걸 알고 있다며 노여움을 풀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노인 비하 발언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박광원 원내대표가 오늘 대한노인회를 방문해 사과할 예정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어제 오송 참사 유가족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노인회 회원분들과 어르신들이 상처받은 부분에 다시 한번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늘 오전 중에라도 찾아뵙고 충분히 소통하겠다며 대리 사과 개념이 아니라 무한 책임의 자세, 민주당이 특히 어르신 문제에 무한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노인 폄하 논란을 부른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양이원영 의원의 발언을 두고 당 해체를 주장하며 맹비난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SNS에 민주당을 구제불능 막가파 패륜당이라고 규정하고 김 위원장과 양희 의원 같은 이들이 대낮에 설쳐대는 정당이 우리나라 제1당이라는 사실 자체가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적었습니다. 이어 민주당이 인륜을 짓밟는 패륜을 서슴지 않는 근본 체질은 구제불능이라며 당을 해체하는 것 이외에 다른 답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8월 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사진만 봐도 정말 덥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 근로를 했다가 온열 질환으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에 이제 처벌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기사죠. 그렇습니다. 네. 최근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면서 근로자 보호 조치에 소홀한 사업주에 대해서 어디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이 취재를 해보니까 열사병이나 일사병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업주가 예방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산업재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즉, 온열 질환이 산재로 인정되는 건 어렵지 않다고 보는 건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중대재해법 위반 대상이 될 여지까지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그런 판단이 나온 적이 있는 건가요? 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중대재해법 처벌 사례는 아직은 없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고요. 다만 온열 질환 특성상 사업장마다 편차도 크고 또 계절 특수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부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모호한 기준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뭐 적정 온도라고 한다면 이게 몇 도를 가리키는지 이런 게 좀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표현보다는 작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 기준을 세우는 등 보다 명확한 기준을 두고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세부 기준도 마련될 필요가 있고 좀 상식적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주가 이런 온도에는 안 되겠다. 그러면 근로를 중단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폭염 관련 기사인데 요즘 이 폭염 때문에 이제 정전되는 그런 가구들이 굉장히 좀 많더라고요. 너무 불편을 많이 겪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폭염 위기 경보가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올라갈 만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 가동률 높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자연스럽게 전기 사용량이 늘면서 곳곳에서는 정전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전이 된 가구의 시민들, 자동차에서 에어컨을 켜두고 밤을 보내기도 하고요. 돈이 좀 나가긴 하지만 인근 호텔을 이용하거나 또 카페에 가서 충분히 시간을 보내다 돌아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늘 이맘때면 전력 수요량도 예측하고 또 예비 전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거 좀 판단하곤 하는데 지금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아직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전력 수요는 오는 10일 92.5기가와트로 정점을 기록할 걸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다음 주 전력 공급 능력은 103.8기가와트로 예비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한빛 원전 2호기의 고장이나 5호기 정비 등으로 인해서 공급 능력 예상치가 기존보다 줄었는데요. 재가동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었고요. 또 태풍이 우리나라에 조금 더 큰 영향을 줄 경우에 수요량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은 아직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에어컨을 켜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더위이기 때문에 예비 전력도 좀 잘 관리돼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인데요. 몰카 성매매 판사, 한국에선 로펌 같다. 참 씁쓸한 그런 제목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현직 판사의 성비위 보도가 전해지면서 과거 사례들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2016년 한 부장판사가 오피스텔에서 성매수를 한 사건, 또 2017년 지하철에서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하던 판사가 붙잡힌 사건, 아마 기억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당시에 각각 감봉 3개월과 4개월을 받아서 이 징계 수위 자체에도 솜방망이다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판사들 현재는
대형 로펌에 취업해서 고액 연봉을 받고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뭐 이럴 때면 팔은 안으로 굽는다 이런 말이 좀 생각이 나는데 이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좀 많아지게 되면 자칫 법조계 전체에 대한 불신 또 불만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판사 징계의 경우는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게 아니라면 현재는 정직, 감봉, 또 견책 등 3가지로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파면이나 해임은 빠져 있는 건데요. 성비위를 저지른 판사들에 대해서 파면이나 해임을 한 해외 사례와는 좀 비교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도 변협에서 변호사 등록 신청을 받아주고 또 로펌에서 영입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법관 징계 수위를 높이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야 모두 당 차원의 논의까지 확대되진 않고 있고요. 또 우선순위로 다루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 법 개정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자정 능력이 요구되는 것이 바로 법조계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드는데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만한 그런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한국일보인데요. 가난한 나라는 어쩌라고 의료진 빼가는 부자 나라. 그러니까 의료 양극화에 대한 그런 우려 같아요.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해외 선진국들 역시도 의료진 부족 현상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결국 해결책 중 하나로 외국인 의료진 영입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영국은 아예 의료진 전용 비자를 도입하기도 했고요. 또 호주는 정부 차원의 생활 보조금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치열한 유치전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는 건 개발도상국의 의료진들이라고 하는데요. 정작 그렇게 의료진이 떠난 개도국의 보건 실태는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 더 심각해지다 보니까 급기야 세계보건기구 WHO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고요. 맞습니다. 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글로벌 의료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에는 보건 인력 문제가 가장 시급한 55개 국가를 언급하면서 해당 국가들을 대상으로는 의사와 간호사를 모집하지 말아달라라고 간곡히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각 나라들도 의료진이 떠나는 걸 막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본국에서 일정 기간 근무를 해야만 이후에 외국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아예 이민 자체를 막는 법안까지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기사 바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겨레 기사인데요. 유통기한 100일 지난 라면도 먹을 수 있다. 요즘 그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해서 계도 기간이 진행 중인데 이 소비기한 참고값이 좀 공개가 됐나 봐요. 맞습니다. 네. 버려지는 음식물을 줄이기 위해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도록 우리가 바꿔가고 있죠. 현재는 계도 기간이라서 표시가 혼재돼 있는 상황입니다. 소비기한에 대해서는 각 업체가 직접 실험을 통해서 정하거나 식약처의 참고값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번에 유탕면, 또 조리김 등 식품에 대해서 참고값을 식약처가 공개했습니다. 네, 자 유탕면이라고 하면 우리가 자주 먹는 그런 라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라면도 말 그대로 기름에 튀긴 면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흐르게 되면 기름 찌든 냄새가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먹기가 좀 꺼려지기도 했는데 이 라면은 그럼 소비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네, 8개 제품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요. 유통기한은 92일부터 183일이었던 반면 실제 소비 가능한 기한은 104일부터 291일까지로 유통기한과는 한 100일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미김은 유통기한이 183일이었던 반면 소비기한은 207일이었고요. 생햄의 경우에는 유통기한이 60일부터 122일까지였지만 소비기한은 69일부터 140일까지였습니다. 라면보다는 짧다는 거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것까지 현재 식약처는 식품 50여 개 유형 550종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했는데요. 우리도 좀 버려지는 식품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유통기한 그리고 소비기한 잘 구분을 해서 확인해야겠고요. 또 먹어야겠습니다. 네, 유통기한, 소비기한 잘 확인하시고 요즘에 또 여름철이라서 더 식품에 좀 유의해야 할 때거든요. 잘 유의해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철근 누락이 확인된 15개 아파트 설계와 시공, 감리 관련 업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관예우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입찰 시 퇴직자 명단을 제출받는 등 건설 카르텔 척결을 위해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부실 감독 책임이 있는 LH가 긴급 대책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사태 원인으로 지목된 설계, 시공, 감리 전 과정에 만연한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건설 안전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고 설계, 감리 등 LH 공사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전관 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 마련을. 우선 LH는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해 부정부패 행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15개 아파트 단지 설계와 시공, 감리 관련 업체들에 대해선 경찰에 수사 의뢰해 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방침입니다. LH 출신 임직원들이 포진한 설계나 감리 업체들이 입찰에 특혜를 받거나 담합한 정황이 있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실제로 YTN이 경실련을 통해 확보한 LH 퇴직자 취업업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 15곳 가운데 최소 13곳이 정관업체가 설계를 맡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공과 감리 업체까지 대상을 넓히면 LH 퇴직자가 재직 중인 업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LH뿐만이 아니라 이런 정관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시 한번 제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LH는 부실 시공업체가 한번 적발되면 다신 입찰할 수 없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입찰업체의 퇴직자 명단을 제출받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관이 없는 업체에 대해서 일정한 가점을 주는 방안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오는 9월 말까지 보강 공사를 마치고 앞으로 발주하는 아파트 단지는 무량판 구조 시공을 최대한 피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 3분의 1은 LH가 직접 감리를 맡았던 만큼 컨트롤 타워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두고 문재인 정부 주택관리 정책에 심각한 결함이 있었음을 추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필요하면 지난 정부 국토교통부는 물론 청와대 정책 결정자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에 이어 아파트 철근 누락이 터진 것을 보면 단순한 기강회의인지 정책 문제인지 밝히는 건 현 정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국토교통부가 철근이 빠진 채 부실 시공됐다고 지적한 LH 발주 아파트 15곳 가운데 13곳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사를 진행하거나 준공을 완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문제가 된 무량판 공법 지하주차장이 모두 전 정부에서 부실 시공과 감리가 이뤄졌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반박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정책 현안 보고 자료를 당 지도부에 보고했습니다. 해당 자료엔 철근 누락 사태가 발생한 15개 단지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준공이 완료된 단지는 7곳, 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 단지는 6곳이고 문재인 정부 당시 준공된 것은 2곳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지난해 붕괴 사고로 6명이 숨진 광주광역시 화정 아이파크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의 전면 재시공 발표와 달리 지상 3개 층을 남겨둔다고 해서 논란이 됐는데요. HDC 현사는 입주 예정자들의 강한 반발에 결국 지상층 모두를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오선열 기자입니다. HDC 현대산업개발이 짓던 광주 화정 아이파크가 무너져 6명이 숨진 것은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광주를 찾아 머리 숙여 사죄한 정몽규 HDC 그룹 회장. 이에 현대산업개발은 입주 예정자의 요구이신 화정동의 8개 동 모두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이파크를 짓겠습니다. 그런데 현대산업개발이 상가 등이 들어서는 1층부터 3층은 그대로 두겠다고 해 입주 예정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닥쳤습니다. 부분 보존 방침은 조금이나마 재시공 비용을 줄이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논란까지 나왔습니다. 3층까지 철거를 안 했을 때는 좀 비용 보전이 되는 거예요. 산정해본 적도 없고 저희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해놨던 거기 때문에. 광주 서구청과 짬짬이 의혹까지 샀던 현대산업개발은
결국 뒤늦게 지상층 모두를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해체 범위를 확대하고 공사 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만큼 입주 시기 단축 방안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입주 시기 지연을 우려하면서도 왜 처음부터 전면 철거를 하지 않으려 했는지 여전히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저희들이 뭐 추가로 보상금이나 합의금을 요구한 게 아닙니다. 현산이 발표한 대로 지상부 전체 철거하고 그리고 인허가청, 서구청은 좀 관리 감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 현대산업개발은 이달 말까지 지상층 철거에 따른 공사 세부 내용과 기간 등을 입주 예정자들에게 다시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세훈입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먼저 이제 최근 시장을 뜨겁게 달군 소식과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상온에서 작동하는 초전도체를 개발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약간 과학 시간으로 갈 것 같은데 이 상온 초전도체라는 게 뭔가요? 일단은 물질은 전기를 얼마나 잘 흐르느냐에 따라서 좀 구분이 된다라고 과학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사실 알루미늄이나 구리 같은 것들은 전기를 굉장히 잘 통하게 하고 돌 같은 물질은 전기가 잘 안 흐르게 하는 이런 성질들이 있고요. 이 중간에 이제 반도체라고 우리나라가 열심히 만든 반도체라는 게 있는데 특정 조건이 주어지면은 전기가 흘렀다 안 흘렀다 하면서 일종 회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있습니다. 근데 초전도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앞에 초가 있는 것처럼 전기를 보낼 때 저항이 없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어떠한 일반적인 전도체라고 하는 것들, 구리나 알루미늄 역시 전기를 잘 흐르게 하지만 저항이 있고 발열이라는 게 있는데 초전도체란 것은 저항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초전도 물질에 대한 논의는 사실 100년 전부터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굉장히 낮은 온도, 거의 절대 영도라 그러죠. 마이너스 한 270도대에서 이게 현상이 벌어진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높은 기압. 지금 우리는 뭐 지금 1기압이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1기압이라고 하는데 뭐 100만 기압까지 올라가야 이런 초전도 현상들이 나면서 전기에 저항이 없고 전기를 흐를 때 이제 발열 같은 것들이 안 생기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이 논문을 일단 어떻게 보면은 아직 심사를 받지 않았지만 공개를 한 논문에 따르면 상온 그리고 상압까지 붙이는데 일반 상황에서 역시 초전도 물질이 사용 가능한 게 아닌가라는 그러한 그런 물질에 대한 어떤 구성 방법론 이런 것들을 제시했고 시뮬레이션 결과를 일부 제시했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초전도체란 것은 저항이 0인 물질인데 전기 저항이 0인 물질인데 근데 기존에는 굉장히 높은 압력 혹은 굉장히 낮은 온도에서만 가능했는데 지금 뭐 논문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게 흔히 말하는 상온 상압에서도 가능한 거 같은 물질을 만들었다라고 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상 환경인 지금 이런 상온이나 상압에서 초전도체를 만들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고 상용화된다고 하면 나중에 어떤 변화가 오게 되는 건가요? 사실 이제 에너지를 다루는데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존의 물질 같은 것들은 저항이란 게 있습니다. 저항이란 거는 어떤 거냐면 결국 휴대폰을 많이 쓰시면 결국 배터리가 열이 나면서 발열이 생기죠. 그러니까 전기가 회로를 흐르면서 전기가 다 이게 소진되지 못하고 전기로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열로 바뀌면서 발열 같은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발열 작용 때문에 사실 굉장히 에너지 손실이 많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 초전도 물질들이 개발이 되면은 에너지 전달 그리고 에너지 보관 이런 물질에 대해서 굉장한 혁신이 이루어진다. 에너지 효율 같은 것들이 많이 바뀌게 된다는 게 하나의 어떤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통 초전도 물질 하면은 자기부상 열차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기부상 열차가 왜 가능하냐? 초전도 상태에 가면 물질들이 가면은 마이스너 효과라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자기장을 튕겨낸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자기장을 튕겨내면서 자력을 어떻게 보면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흐르면서 자력의 손실 없이 원하는 대로 쓸 수가 있어서 물건을 띄우는 데라든지 이런 데 에너지 손실 없이 쓸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면서 어떤 물건을 들거나 혹은 열차를 만들거나 에너지 손실 없이 열차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지 않나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두 가지 부분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에너지 손실이 없다. 그다음에 자기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된다라 그러면 양자 컴퓨팅까지 가능해지는 이런 상황에 있어서 전반적인 산업의 어떤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만약 이게 제대로 개발이 됐다라 그러면 그런 게 뭐 전문가들의 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럼 현실적으로 좀 이렇게 가능한 건가요, 이거는? 근데 이론적으로 뭐 미국의 시뮬레이션, 그 컴퓨터로 이런 물질을 굉장히 잘 조합하면은 상온 상황에서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나오면서 시뮬레이션 상으로는 가능한데 이제 저는 뭐 재료공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과정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굉장히 물질을 조합하고 만드는 것들은 굉장히 노력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순서 같은 것들 하나의 순서라도 잘못된다라 그러면 전혀 다른 물질이 나온다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흑연이나 다이아몬드나 다 탄소인데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물질, 그러니까 연필이 되느냐, 다이아몬드 보석이 되느냐 차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이 순서라든지 어느 위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것들은 사실은 논문에서는 어떻게 만들면 된다라고 저도 읽어봤는데 어떻게 만들면 된다라고 설명을 해놨습니다. 설명을 해놓고 일부 이런 이론들이 적용하면 시뮬레이션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시뮬레이션 차원, 컴퓨터로 한 차원의 이론은 있지만 실제로 그 논문을 보고 아직 이게 성공했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는 없거든요. 전 세계 여러 기관에서 이런 논문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런 방법을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그 구리하고 여러 가지 납 같은 걸 화합을 해서 이제 만들면 된다라고 해서 이게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거를 따라한 것은 아직, 그러니까 실제로 구현한 것은 아직 없어가지고 조금 회의적인 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뮬레이션 결과 자체, 그러니까 논문에서 제시한 시뮬레이션 결과 자체도 초전도체라면 저항이 완전 0이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다라고 해서 초전도 물질이 실제 만들어졌냐에 대해서 또 의문을 제기하시는 어떤 위원회,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에서 위원회에서 이걸 조사하고 있는데 그런 위원회의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데 이제 논문에서 이게 어떻게 만든지 실제로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을 복제해 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된다 그러면 뭐 굉장히 큰 어떤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물질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학계 검증, 논문의 내부의 문제, 논문 아까 저항이 0으로 안 떨어졌다는 논문 내부 문제, 그리고 누구도 이제 아직까지 이 논문에 적힌 방법에 따라서 이런 물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그러니까 외부에서는요, 만들어내지 못했다라는 이런 것들 때문에 회의적인 의견들이 많고 이런 것들이 뭐 주식시장이라든지 뭐 반영되고, 그러니까 아직 반영되고 있지는 않은데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직은 좀 검증이 필요한 단계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논문이 아직 이게 흔히 말해서 논문 이거는 자기가 이런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발표를 한 거고 논문이 실제 되려 그러면 이제 검증 과정을 거쳐가지고 뭐 사이언스라든지 네이처라는 이런 좋은 저널 같은데 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학자들이 타당성 검증을 하고 이게 실제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체크를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은 나는 이런 연구를 하고 있고 이런 방법을 하면은 되는 것 같다라고 그냥 자기 주장을 한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실효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걸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두고 봐야 되는 상황이고 뭐 이거 투자자들이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타당성 검증이 안 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은 정말 발이 빠른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이 정말 반응을 보였는데 이 초전도체 테마로 분류된 종목들이 어제 급등세를 기록했거든요. 좀 방금 전에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투자자들이 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할까요? 사실 어제만 급등한 게 아니라 이제 전전날부터 상한가들 계속 하고 있고요. 이제 투자,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거래 경보라고 그러죠. 투자 위험 종목으로 지적이 돼가지고 사실 거래소에서는 위험하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냐면 결국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그리고 검증이 되지 않은 그리고 이게 확실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감을 갖고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특히나 이제 2차 전지주가 빠지면서 테마가 바뀐 것이 아니냐. 테마가 바뀐다는 것은 그러니까 주식의 테마라는 것은 결국 수급이 그냥 바뀐다는 이야기인데 수급에 따라서 이렇게 지나치게 오르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고요. 아까 지금 뭐 2차 전지의 급락이라든 이런 걸 보시면 알겠지만 수급에 따라서 오른 것들은 급락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급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묻지마 투자 이런 것들은 조금 삼가해야 되는 지점이 아니냐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해외 증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신용평가사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이것 때문인가요? 뉴욕 증시가 직격탄을 맞은 것 같네요. 예, 사실 전날에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제 이제 뉴스가 반영됐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어제 우리나라 주가도 뭐 굉장히 많이 빠졌죠. 코스닥이 3% 이상 빠지고 뭐 사실 유럽 주가 역시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1% 이상 다 빠졌는데
결국은 이 뉴스 자체가 엄청 큰 거냐, 뭐 그렇게는 사실 경제적으로 생각은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이미 2011년에 유사한 사례가 있었고 지금 뭐 재정 상태가 다 안 좋은 것도 알고 그렇지만 이제 미국 경제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불에 문제는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은 피치 보고서에 지적하는 것 역시 너무 이제 부채 한도를 정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이슈가 개입돼서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는 이야기지 미국 경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실제로 미국 경제는 너무 좋기 때문에 지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뭐 경제적 충격을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다우존스가 랠리가 뭐 11일간 계속됐다든지 주식시장이 너무 호황인 측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어떤 변동이란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아주 이제 호황으로 들어가진 않았는데 주식시장이 굉장히 빨리 반응한 이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순환에 따라서 특정 뉴스가 흔히 말하는 변동성을 키워준 뉴스가 발생을 하니까 주가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하락하는 게 아니냐. 너무 많이 올라갔다. 그리고 이런 뉴스가 오니까 결국은 한번 투자자들이 점검을 하고 수익 실현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재투자를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 같은 것들이 한 2% 이상 빠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미국 고용 시장과 관련해서도 지금 엇갈린 지표가 나왔거든요. 어제 저희가 이제 굿모닝 경제 시간에 이 고용 시장이 미국의 고용 시장이 좀 진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또 간밤에 민간 고용 정보업체 자료에서는 민간 기업의 고용이 깜짝 증가했다 이런 지표가 나왔거든요. 어떻게 지금 고용시장 평가를 해야 할까요? 사실 어제 나온 지표는 일자리 구인 그다음에 이직 보고서기 때문에 6월달 보고서입니다. 6월달 보고서고 오늘 그 민간에서 발표한 지표는 7월달 보고서긴 하거든요. 그래서 7월달 보고서의 내용은 어떤 거냐면 민간 일자리가 한 32.4만 개 정도 늦었다. 고용이 결국 32.4만 개 정도 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 역시 휴가철이다 보니까 여가, 적개적, 서비스업 부분에서 20만 개 이상 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 한 17만 5천 개 정도 늘어날 것이 아니냐라고 예측치가, 그러니까 평균적 예측치를 제공했는데 그것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노동시장 자체가 이게 꺼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사실 이렇게 혼합된 메시지를 굉장히 주고 있다. 그러니까 6월달 보고서를 봤더니 기대보다 좀 낮게 나오면서 노동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고용이 좀 줄어드는 것 같은데 근데 7월달 민간 업체 조사 보고서를 보니까 실제보다 고용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게 또 고용 시장이 좀 안정이 안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사실 혼합된 메시지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비교적 이제 인플레이션 차원에서 다행인 것은 이러한 어떠한 이 고용의 증가가 소규모 기업들에서 많이 늘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굉장히 작은 기업들에서 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국 역시 큰 기업은 임금이 많고 작은 기업들은 임금이 작고 작은 기업에 많이 늘었다는 것은 임금 상승 압력 차원에서는 조금 덜하다. 결국은 연준이 우려하는 것은 임금 상승이 계속되면서 소비가 늘고 물가가 상승하는 이런 채널인데 임금 상승 압력은 조금 줄어든 것 같다라는 그런 신호는 계속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 은행 소식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BNK 경남은행에서 500억 원이 넘는 대출 횡령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게 15년 동안 이어진 횡령이더라고요. 이 정도면은 은행 관리에 좀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이게 사실 굉장히 뭐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많이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보통 이런 사고가 나면은 한 직원이 오랫동안 같은 부서에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일종의 횡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타난 사례들만 보면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 받은 돈을 뭐 가족 계좌에 이체한다든지 아니면 문서를 사기로 만들어가지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할 수 있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어떻게 보면은 횡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했을 때 이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개입하기 어렵고 장부를 이해하기 어렵고 처리하기 어렵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오래 근무한 직원들이 보통 이런 사건을 많이 터뜨린다라고 뭐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지배 구조가 문제가 되는 것은 왜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도 확인을 못했느냐?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닌데 왜 확인을 못했느냐에 관한 질문이고 이것은 아마 경남은행, 그러니까 결국은 경남은행에서는 이 사람이 사기를 쳐서 그렇다. 결국 사문서 위조 같은 것을 해서 공문서 위조 같은 것을 해서 사기를 쳐서 그렇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금감원이나 이런 입장에서는 내부 관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프로토콜 같은 것들이 완전히 잘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우려가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방금 그래픽으로도 보셨습니다만 PF 대출 자금을 횡령한 금액이 굉장히 좀 크더라고요. 금감원이 그래서 이 PF 대출 긴급 점검을 지시를 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좀 자본시장에 미칠 영향이 좀 있을까요?
뭐 보통 이제 PF 대출 같은 것들은 흔히 말해서 층이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근데 이제 기업 PF 대출 있고 뭐 부동산 PF 대출 좀 다르긴 한데 은행들이 하는 어떠한 PF 대출들은 굉장히 안전한 대출입니다. 굉장히 안전한 대출이란 건 어떤 거냐면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PF 투자 말고, 그러니까 PF 투자라는 건 결국 사모 투자, 일종의 사모 투자인데 이런 투자 말고 그냥 일반 기업이라든지 가게 대출해서 수익을 충분히 내기 때문에 이런 사모 PF 투자에 대해서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지 않고 굉장히 안전한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이 PF가 부실화됐다라는 문제는 아니고 PF를 횡령했다라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문제는 은행들이 잘 관리를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부 차원에서 횡령이라든지 이런 걸 잘 관리하고 있느냐의 문제고, PF의 부실, 지금 최근 계속 나오는 특히나 이제 부동산 PF의 부실이나 이런 거하고는 뭐 거의 상관이 없다. 특히나 은행 쪽은 부동산 PF 쪽은 굉장히 안전하게 좋은 채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시장에는 큰 여파는 없지만 내부적으로 비리나 횡령이 있었는지, 이게 특히나 이제 PF 관련해서 이게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다룰 때 은행들의 프로토콜이라든지 이런 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차원이라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굿모닝 경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그제 새벽 경기 김포시 일대에서 흉기를 들고 배회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들은 최근 흉기 난동 사건을 떠올리며 2시간 넘게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유소연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캄캄한 새벽 길을 걷고 있는 한 남성. 왼쪽 손에 무언가를 들고 가는 모습이 CCTV에 잡혔는데 자세히 보니 20cm 길이의 흉기입니다. 20대 남성 A씨는 새벽 4시부터 2시간가량 이렇게 흉기를 손에 든 채 주택가 골목을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가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골목입니다. 불과 수백 미터 거리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고 주변에는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가 몰려 있습니다. 흉기를 든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2시간여 만에 A씨를 붙잡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최근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을 다시 떠올리며 크게 불안해했습니다. 신림역 그 사고 영상을 봐가지고 한동안 조금 힘들었었거든요. 저희 집 주변에서도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니까 많이 저의 그 일상에 다가와 있는 느낌? 좀 많이 무서운 것 같아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호기심에 집에 있는 흉기를 들고 나왔을 뿐 누군가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A씨가 당시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공격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고 흉기 은닉죄를 적용해 범칙금만 처분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흡수까지 있을 때는 흉기에 대해서 겁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그렇다고 돼버렸잖아요. 경찰은 비슷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A씨 신원을 지구대에 등록하고 관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측 모두 드론 공격에 치중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곡물 저장소를 집중 공격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모스크바를 드론으로 공격하며 러시아인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크라이나 오데사 지역 이즈마일 항구에 곡물 저장고가 불타는 모습이 강 건너 루마니아 어부들에 의해 포착됐습니다. 러시아 드론에 피습된 창고가 온통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가 드론 요격을 위해 애썼지만 완전히 막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Від чергового відділу прикордонної служби «Ізмаїл» поступив сигнал повітряна тривога. Наш прикордонний наряд одразу було переведено в режим. 러시아는 흑해 공무협정을 파기한 후 이처럼 드론을 이용해 곡물 저장소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길을 틀어막겠다는 의도입니다. 러시아의 이런 공격에 우크라이나도 드론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은 결국 러시아 본토로 돌아간다며 특히 수도 모스크바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Поступово війна повертається на територію Росії до її символічних центрів та військових баз, і це неминучий, природній та абсолютно справедливий процес. 뉴욕타임스는 이 같은 드론 공격의 목표는 러시아인들에게 서서히 공포를 불러일으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크라이나가 올해 최소 3가지 종류의 드론을 러시아 영토로 날려보냈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장거리 드론 공격이 부쩍 늘어 올해 5월에서 7월 러시아 본토에 날아온 자폭용 드론의 수가 작년 전체의 2배 수준으로 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주한미군 월북 사건과 관련해 북한이 유엔군 사령부 연락에 다시 응답했지만 메시지를 받았다고 확인하는 차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비무장지대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로 걸려온 북한 측 전화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확인하는 연락일 뿐 실질적인 통화는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실질적인 접촉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진전으로 보지 않는다면서 외교 채널을 통한 진전은 전혀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포르투갈을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 시각 2일 가톨릭 교회 내 성학대 피해자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참석을 위해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에 도착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사에서 성추문으로 망가진 교회가 실망과 분노를 일으켰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오랜 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벌어진 성추문들은 우리에게 겸손하게 계속 정화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 시작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자 월드컵에 출전 중인 우리 대표팀의 콜린 벨 감독이 조별리그 3차전 독일전을 앞두고 투지를 보였습니다. 앞서 콜롬비아와 모로코전 2경기에서 득점 없이 2패만 기록하며 조 최하위에 처진 대표팀은 16강 진출을 위해 5골 차 승리를 거둬야 하지만 콜린 벨 감독은 기자회견을 통해 포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파 랭킹 17위 대표팀과 2위 독일은 우리 시간 오늘 오후 7시 호주 브리즈번에서 맞붙습니다. 프로농구 전주 KCC는 최준용의 합류로 올 시즌 초호화 군단의 위용을 갖췄는데요. 무더위 속에 강원도 태백에서 가파른 산길을 뛰고 또 뛰고 있다고 합니다. 허재원 기자가 KCC의 산악훈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태양이 불볕처럼 내리쬐는 강원도 태백시. 섭씨 30도, 체감기온 35도의 무더위 속에 KCC 선수들이 가파른 오르막길을 전력으로 질주합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생전 처음 해보는 산악훈련인데 새로운 경험을 한 필리핀 선수는 오히려 기분이 상쾌합니다. I mean, I've done sprinting and intervals before, but to do it in a uphill, up the mountains, obviously different. It's good for conditioning. And obviously, it's good for team chemistry, just doing things together. And honestly, it's beautiful here. So. 체력과 정신력을 다지는 산악훈련이 구시대의 유물이라는 지적에 KCC를 대표하는 간판 스타 허웅과 최준용은 알 듯 모를 듯 애매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감독님이 이 운동에 대해서 엄청 중요시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뭐 그것 또한 존중을 해야 되는 게 선수들의 몫이고. 네. 그렇지만 저는 지금 어떤 효과라도 나타나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힘든데 아무 효과가 없으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KCC는 기존 국가대표급 멤버에 최준용까지 가세하면서 초호화 군단을 갖췄고 11월에는 송교창까지 제대해 팀에 합류합니다. 한국 농구를 대표하는 스타 이상민까지 코치로 가세하며 말 그대로 슈퍼팀을 완성했습니다. 멈추라, 점프다. 전창진 감독이 아들뻘 선수들과 취미 생활까지 공유하며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고 있는 KCC. 올 시즌 프로농구 흥행을 이끌 스타 군단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농구 팬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프로야구 선두 LG 트윈스가 국내 최고 투수 키움의 안우진을 무너뜨리고 파죽의 6연승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LG 박혜민은 7회 말 안우진을 상대로 친 싹쓸이 3루타에 이어 8회 말 적시타로 5타점을 기록하며 6대3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상승세를 타고 있는 KT는 쿠에바스의 7이닝 무실점 역투에 힘입어 SSG의 한 점차 승리를 거두고 5연승을 질주했습니다. 롯데는 정보근이 NC 에이스 패디를 상대로 투런포를 터뜨리며 4연패에서 벗어났습니다. 삼성은 강민호의 끝내기 안타로 기아를 꺾었고 두산은 12회 연장 혈투 끝에 정수빈의 결승타로 한화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밤사이 대도시와 해안가를 중심으로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올라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5도로 어제보다 더 덥겠고요. 강릉은 38도까지 올라 또다시 올 최고 기온을 경신하겠습니다. 폭염이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충청 이남 지방에는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많게는 80mm 이상이 되겠고요. 특히 전북 동부와 경북 서부에는 시간당 30mm 안팎의 호우 가능성이 있어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6도, 포항 28.5도 등으로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전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서울 35도, 광주와 대구 36도까지 오르겠고 강한 일사가 내리쬐며 자외선과 오존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당분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심한 더위가 이어지겠고요. 특히 주말에는 서울 낮 기온이 36도까지 올라 올여름 들어 가장 더운 날씨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의 진로가 유동적인 가운데 오늘도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피서객들은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이상으로 목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